네, 유럽에서 사회적 합의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발달한 유럽에서 특히 독일이나 그죠? 이런 스웨덴 이런 쪽에서 노사정 협력, 코어퍼레티즘, 그 협력주의죠? 코어퍼레티즘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의 노동조합은 산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규모 면에서나 단결력 측면에서 파업을 할 경우에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정도로 투쟁력과 또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진보정당 역시 노동자 유권자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단독 집권을 할 정도로 득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투쟁하면 진보정당이 그 투쟁의 요구를 원내에서 법제화하는 역할 분담이 구조화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보정당이 집권할 경우에 노사정이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고 이것을 법제화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가능한 이유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해서 총 자본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또 집권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집권 이후에 이러한 협약을 노사정을 통해서 이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이 노동자 표를 얻기 위해서 집권 전에는 장밋빛 약속을 하고 집권 이후에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보정당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서 노동조합에게 임금 동결이나 파업 자제 등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보정당은 갈수록 중간 계층의 지지를 얻고자 노동조합에게 인내를 강요했습니다. 그럴수록 노동조합 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 지도부에 맞서서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정당이 집권을 반복하면서 친노동자적 성격을 점차 포기하면서 노동조합은 진보정당과 사회적 합의가 노동조합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특정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기존의 방식을 점차 포기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노사정에 대한 역사를 평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각종 법 제도에 따라 다양한 노사정 기구가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사용자, 정부 측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런 것 중에서는 이제 노동위원회가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이와 같이 구속력이 있는 기구들도 있고, 법제화를 건의하는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가 비록 동등한 인원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 정부 측 위원들이 결국 자본 측 위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자본에게 아주 작은 양보를 촉구하면서 노동자에게 큰 양보를 요구하는, 그래서 노사정이 계급 화해를 강요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흉내내는 노사정 기구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화를 건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IMF로 인해서 경제 주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요구에 굴종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나름 보호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 김대중 정권을 일정 부분 신뢰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이 이미 참여를 결정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불이익,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또 노동조합 나름대로 수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수원 사항은 교사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 그리고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었습니다. 반면 정부와 총자본은 정리해고자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압박을 했고, 민주노총의 협상팀은 노사정의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결국은 도장을 찍어줬죠. 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에서 184대 54로 부결이 됩니다. 사회적 협약에 민주노총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등이 포함되고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경제 비상 상황이라는 여론에 밀려서 총파업을 철회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나 노사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적 합의 성격의 노사정위원회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약한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부족한 반면 정부와 총자본이 결국은 한 통색이 돼서 노동조합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노동조합을 대변해주는 강력한 원내 진보정당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혹은 정당은 총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 정부나 총자본의 양보를 얻을 만큼의 충분한 투쟁력이나 협상력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산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의 주체가 산별인데 결국은 투쟁력이 약하다는 거죠. 총연맹이 투쟁한다고 하지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중도의 파괴력이라든가 단결력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심사위원회 등 사안별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죠. 이러한 노사정위원회 정부 아래 설치되어 있는데 일종의 노사정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합의, 계급 화해를 강요하는 성격은 약하고 사안별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정부 측 위원과 기업 측 위원이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에게 불리한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장기적인 점진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 아직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198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00원이었고요. 10년 후에 1999년에 1600원, 또 10년 후에 2009년에 4,000원, 또 10년 후에 2019년에 8,350원, 2026년에는 내년에죠. 1,320원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혹은 노사 간의 협약, 혹은 노정 간의 협약, 혹은 노사정, 이러한 협약이나 교섭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사 교섭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단체 행동에 따른 투쟁력을 기본으로 노사 자율이 원칙입니다. 노동계의 일부는 총연맹이 총자본과 같은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정 교섭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 일리는 있지만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정 교섭만으로 현안이 실질적으로 타개될 리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사 양측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논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투쟁력이죠. 교섭력. 이걸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타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노사정을 설치하더라도 역시 노동 쪽에서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인 노사정 협의는 계급 화해와 노동조합의 양보로 규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 내에서는 그 협상 결과를 추인하는 것을 두고 분열이 자초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은 한편으로 사안별 문제 해결이라는 이러한 개선이죠. 이러한 측면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조합원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투쟁력을 높이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이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력을 전제로 한 사안별 노사정 협의는 산별 노동조합에서 담당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산별이 실질적인 투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노사정 참여 논쟁을 보면 노동조합이나 노조원들은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포괄적 합의국에 대해서는 총연맹 집행부는 보통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주요 산별은 이에 반발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별이 이러한 사안별 노사정 기구에 참여하고 총연맹은 이를 승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총연맹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산별이나 총연맹이 협상에 나설 사안,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한 실현 전략들이 미리 논의되고 합의돼야지만 이러한 총연맹 내에서 논쟁, 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한 접근을 보게 되면 현재 조합원들은 노후 자금과 국민연금의 공백 기간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도 마찬가지죠. 조합원들은 이러한 근로조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산별 노조이든 총연맹이든 법제도 개선 협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총연맹, 혹은 산별 노조가 사회적 논의국에 참여할지, 그런 법제화를 기업 규모별로 할지, 혹은 산업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할지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교섭부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투쟁을 담보로 한 조합원의 요구 관철이라는 점에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기업 규모보다는 산업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유리합니다. 근로조건이 유리한 공공기관이나 투쟁력이 담보되는 산업에 먼저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안별 노사정 협의구가 생긴다면 산별 노조가 참여하는 것이 노조의 투쟁력을 활용하고 총연맹과 산별의 긴장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법제화 논의 기구죠. 이번 노사정의 특징은 법 제도를 마련하는 국회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화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노사정 기구라는 점에서 총연맹이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에 총연맹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고, 이러한 포괄적 노사정 기구는 계급 하해와 노동조합의 양보를 강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봐도 착한 척하는 자본가 정당입니다. 전혀 노동조합을 대변한다. 그죠? 대변한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당면한 요구만을 다루는 사안별 기구 참여 수준이죠. 그 수준을 넘어선 전반적인 계급 타협 기구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자본가 편을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연맹이 참여를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면한 요구를 지니고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산별노조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록 포괄적 기구이지만 사안별 논의로 제안하는 것입니다.